자, 반갑습니다. 이번 탄원에서는 이제 고조선과 우리의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과 그다음에 연맹왕국들의 발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받은 프린트를 한번 찾아볼게. 여러분들이 받은 프린트가 잠깐만 어디 갔냐? 아마 이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프린트가 그쵸? 자, 줄여볼까? 아니, 이걸 늘려볼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하여튼 어, 우선 요 표하고 연맹원국 표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사료를 통해서 읽어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물까지 확인하고 이번 단원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자, 표를 볼게. 여기부터 보자. 자, 여러분 볼게요. 요 표는 어, 우리 고조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우리 로마 시대 때 요거 한 거 기억나? 요 표, 요 그래프? 요거는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발전 그래프예요. 처음에 나라가 세워졌을 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백경배 같은 왕이 등장해가지고 한번 말아먹고 그러다가 다시 쭉 올라가서 잘 나가다가 정확하게 멸망에 이르는 이런 단계거든. 자, 그러면 고조선은 어떻게 되느냐? 고조선은 검정색으로 할까? 고조선은 이렇게 원만하게 발전하다가 여기서 훅 내려가고 다시 갑자기 뻥 치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훅 내려가서 멸망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는데, 자, 그럼 하나하나 뭔가를 하나 채워볼게요. 이 상태를. 자, 우선 맨 처음 여기를 뭐라고 적냐면 단군 신화 또는 단군 이야기라고 적습니다. 그러다가 자, 무슨 말이냐? 이 시기가 언제냐면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던 그 시기야.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던 시기.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단군 신화는 좀 이따 보겠지만 단군 신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 그랬어. 단군 신화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자, 그러면 단군 신화부터 먼저 한번 보고 올게요. 단군 신화부터. 자, 이거를 조금 줄여봅시다. 자, 읽어볼게. 옛날에 환인과 그의 아들 환웅이 있었는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지? 그렇지, 홍익인간. 아들에게 천부인 회계를 주며 보내 다스리게 하였는데 환웅은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다 그랬어. 즉 원래 여기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끌고 이동한 사람이잖아. 그치? 그것은 바로 이동 세력을 나타내는 거야. 이동 세력을. 또 하나. 하필 많고 많은 땅 중에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다는 건 또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겠어? 그렇지. 선민 사상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렸다고 그랬는데 풍백은 뭐지? 그렇지, 바람. 우사는 비, 운사는 구름. 즉 바람과 비와 구름을 부릴 수 있다고 했으니 뭐야? 농경 민족이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죠. 농경과 관계된 거잖아, 기후는. 그러다가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데 진짜 곰과 호랑이가 찾아왔을까? 아니지. 그렇지. 곰을 토테미즘으로 모시던 부족과 호랑이를 토테미즘으로 부시던 부족이 찾아왔는데 이 중에 호랑이는 버텼어, 못 버텼어? 못 버텼어. 그래서 곰을 토테미즘으로 부리던 아니 모시던 아니 토착민들과 어떻게 혼인하여 아이를 낳았으니 즉 토착민들과 세력을 합쳤고 그들 사이에서 나온 아이를 뭐라 했다? 단군 왕검이라고 했다. 그런데 단군이라는 뜻은 단고르라고 하는 북방 지역의 무당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고 왕검이라는 검중의 왕, 즉 정치적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단군 왕검이라는 것은 재정일치 사회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원래대로. 자, 맨 처음 여기 아까 단군 이야기를 적었었지. 우리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한번 해볼까? 어, 그러네. 이거 되겠다.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하자. 파워포인트에서. 자, 우선 기다려봐. 선을 갔다가 내려간다. 자, 선을 뭐 식에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에는 뭘 적었었지? 그렇지, 단군 이야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단군 이야기. 됐어요? 자, 단군 이야기 때 조선이 이제 우리나라가 커져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커져가고 있었는데 항상 우리나라는 커지면 누구의 견제를 받느냐? 중국의 견제를 받아. 그래서 처음에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쭉 올라가던, 즉 나라가 발전하고 있던 시기를 때문에 이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발전기라고 합니다. 발전기. 이쪽에다가 적을게. 발전기. 제너레이터 아니야. 자, 발전기 때 일어났던 일들이 뭐가 있냐? 발전기 때 일어났던 일들이 뭐가 있냐면 우선 봅시다. 자, 왕을 세습했어. 왕위를 세습하고 관직을 만들고 중국과 대립했어. 자, 중국과 대립했다는 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우리나라는 항상 왼쪽에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해져서 중국이 위협이 되면 꼭 중국과 한 번씩 때려 붙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고조선이 강해지니까 중국이 견제를 했어. 어떤 나라냐? 연나라가 견제했어. 그래서 나중에 교과서에서 보면 중국의 연나라에게 서북방 지역에 많은 영토를 빼앗겼다 이런 표현도 보이거든. 영토를 빼앗기니까 나라가 점점 망하고 있는데 망하고 있는데 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돼.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위만이야, 위만. 자, 위만이 이주합니다. 여기에 위만의 이주. 자, 이 위만은 외우진 마. 중국의 노관이라는 사람의 부하였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동아시아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어떤 시기지? 진시 황제가 죽고 진한 교체기여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야. 그치? 나라가 혼란했던 시기에 이 노관이라는 사람이 줄을 잘못 써버렸어. 그래서 그 지역의 지배자가 노관을 죽여버렸단 말이야. 근데 노관 밑에서 굉장히 신임받는 부하였던 위만이 그 자기조차도 죽을 수 있잖아. 자기 주인이 줄을 잘못 썼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이끄는 무리들을 이끌고 조선 땅으로 넘어온 건데 이 위만은 내가 조선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중국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그렇지, 중국 사람이라고 했다. 왜냐? 위만을 나타내고 있는 사료에서 위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흰 옷을 입고, 즉 백이민족인 우리를 보고 오랑캐의 머리를 하였다. 우리가 항상 조선시대나 사극에 보면 나오는 머리 모양이 뭐지? 상투. 그렇지, 상투를 틀었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위만은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철기를 들고 들어왔어. 정확히는 철기의 제조 방법을 들고 들어왔겠죠. 이 철기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 고조선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위만이 최초로 철기를 들고 들어온 것은 아니야. 그러나 위만이 이주하고 위만 조선을 세우면서부터 어떤 철기의 문화가 본격화됐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볼까? 단군 왕검이 세웠던 이 고조선은 뭐라고 한다? 단군 조선이라고 한다. 어떤 문명을 바탕으로?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그런데 요 조선은 무슨 조선이라고 하겠어? 위만이 세웠으니까 위만 조선이라고 하고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등장합니다.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일단 위만은 고조선에 들어왔고 지금 보니까 청동기로 아장아장 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네들은 뭘 들고 있어? 철기를 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위만이 준왕에게 굉장히 많이 신임을 받아서 중국 놈들이 쳐들어오는 서북방 변경에 국경 수비를 맡겼으나 생각을 봐 너희들 개초딩 같은 뭐 이렇게 뭐 레고 가지고 노는 놈들이 너희는 광선검이나 막 기관총 들고 있는데 막 비비탄 딱총 가지고 놀고 있는 애들이 우스워 안 우스워? 우습지. 그럼 왕을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단 말이지. 그렇잖아. 그러면 왕을 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다고. 그래서 위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위만 조선을 세우고 이때는 무슨 시기라 그랬어? 중국에선 진나라와 한나라가 교체된 시기라 그랬어. 자, 그래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폭발적인. 자,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이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전성기라고 합니다. 전성기. 이 전성기 때를 보면 우선 본격적으로 철기를 수용하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한반도 남부의 진나라라는 곳과 중개무역을 통해서 발전하기 시작해. 중개무역이 뭔지는 충분히 설명을 했었어. 뭐지? 중개무역이 세계사 시간에도 배웠지.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사이를 완전히 틀어막고 그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을 중개무역이란다 그랬어. 즉 한반도 남부의 진과 중국의 한나라 사이에서 완벽히 틀어막고 그들 사이에서 무역을 했다는 거지. 자, 그런데 그걸 보다 못한 한나라,
한나라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던 왕 누구지? 바로 무제가 한나라 무제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의 우거왕과 싸우고 자 써줄게. 한나라 무제와 아이고 미안해 우거왕이 고조선의 우거왕이 싸우게 되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거왕은 1년 동안 잘 버텼지만 한나라를 이겨내지 못하고 고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고조선이 멸망. 자, 멸망을 하고 난 다음이 중요해, 얘들아. 멸망을 하고 난 다음이. 멸망을 하고 나서 원래 고조선에는 팔조법이라는 게 있었어. 고조선의 팔조법. 그 전에 멸망한 지역에, 자,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본을 점령했다고 치자. 근데 일본은 일본의 땅 이름을 뭐로 부르고 있어? 일본어로 부르고 있잖아. 뭐 시마네 현이라든지 가타카나 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대로 쓸까? 그대로 쓰지 않을까? 우리말로 바꿀 거 아니야. 예컨대 뭐 쪽발이도 뭐 아니면은 뭐 저 일본인 뭐 군 뭐 일본인 면 일본인 시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바꿀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조선의 행정구역을 쓰지 않고 한나라의 행정구역이었던 군현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한 한나라의 한 사군을 설치. 한 사군을 설치. 고조선의 옛날 땅에 한나라의 군 4개를 설치했다고. 그다음에 고조선의 법은 원래 팔조법이었지만 이 팔조법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독립심이 굉장히 강하고 전투민족이란 말이야. 그래. 그래서 짱깨들이 갑자기 자기네들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다 대해서 사군을 설치하고 우리를 직접 지배하겠다는데 얘네들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당연히 안 받아들이겠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개겼단 말이야. 그래서 개기게 되니까 법이 복잡해진다. 안 복잡해진다? 복잡해진다. 옛날에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도둑질한 자는 12배로 갚게 하고 그런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법만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어떤 법도 이야기하게 될까? 2명이 모여 있으면 시위하는 거니까 잡아가두고 1명이 모여 있어도 시위하는 거니까 잡아가두고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80조법이 거의 60조법으로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강력하게 컨트롤하려는 중국의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대항해서 자주 독립적인 국가를 이룩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고조선의 영역이 거의 다 끝났네요. 이제 고조선 영역이 끝났으니까 이제 연맹왕국으로 넘어갈게요. 연맹왕국. 자, 연맹왕국 봅시다. 연맹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지? 바로 이 제천행사라고 했어. 제천행사. 제천행사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조금 작으니까 키울까? 글씨 크기를 키웠어. 자, 그러면 부여의 정치부터 시작할게요. 여기도 글씨 크기를 좀 키워야 되겠다. 너무 큰데? 잠깐만 얘들아. 오케이,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자, 부여는 먼저 5부족 연맹체입니다. 이거 하지 말고 우리 저거부터 먼저 하자. 사료부터. 고조선의 8조법 사료부터 먼저 하자. 요거. 그치? 미안해. 자, 우선 8조법. 요게 바로 8조법에 대한 사료인데요. 8조법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무슨 뜻일까? 생명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한다. 이 당시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얘들아 아프면 공부가 돼 안 돼? 안 돼. 얘들아 공부는 진짜로 누가 더 엉덩이에 오래 앉아 엉덩이를 붙이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싸움이야. 응? 그런데 허리가 아프면 엉덩이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감기가 걸렸으면 엉덩이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그렇잖아. 그치? 공부는 진짜 체력 싸움이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은 공부를 하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돼. 근데 우리 학교 애들은 공부를 안 하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문제인 거고. 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한다 그랬는데 상처를 입히면 뭐를 못하지?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갚게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보상을. 즉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노동력을 굉장히 중시하고 농경 사회라는 것도 나타낼 수 있는 거지. 다음 도둑질을 한 자가 남자면 그 집에 노아 또는 여자면 비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야? 사유재산이 등장한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노비는 남자 노아 여자 비는 사유재산이잖아. 그치?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곡식으로 갚게 한다. 누군가의 곡식이 있었다는 얘기. 내 거 곡식을 저 사람에게 준 거기 때문에 역시 사유재산이 등장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스스로 그리고 자 평민도 있고 노비도 있어. 이건 뭐도 등장했다는 거야? 신분도 등장했다는 거야. 계급이 등장했다. 그런데
스스로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야 된다. 뭐도 있었다는 거야? 화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 얘들아, 부인은 곧고 믿음이 있어 음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남자의 노동력이 더 중요했었고 남성 우월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뭐라 했어? 그렇지. 남성 우월적인 영역에서 남자는 바람을 펴도 되지만 여자는 바람을 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학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자, 남자들은 당연히 남자의 노동력이라는 게 있지만 여자들은 여자들만이 할 수 있는 노동이 있지. 그게 바로 뭐야? 출산입니다. 출산은 새로운 노동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노동 활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조선을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너희가 아니라 먼저 선대의 고조선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고조선 사회는 남존여비 사회일 것이다라고 단정을 했어. 왜 그러냐? 우리가 조선시대의 남아선호 사상이라 그래서 아마 할머니들은 딸은 별로 안 좋아하고 손녀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손주들만 좋아하는 그런 경험을 겪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게 이제 성리학의 그러니까 유교의 성리학의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조선 중기부터 어디 막 여자들에 대한 어떤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해졌거든. 남자는 존귀하지만 여자는 비천하다 이런 사상이.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 역사를 배웠겠지만 고려시대 때는 남자와 거의 평등했고 왜냐면 족보도 나이 순으로 올라가고 재산도 남자 여자가 평등히 나눠서 가졌으니까 신라 시대는 여왕이 있을 정도로 여성의 권위가 나쁘지 않았어. 그런데 고려 시대와 삼국 시대에도 그랬는데 왜 하필 고조선 시대에만 갑자기 남존여비가 튀어나오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임신 노동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임신을 해서 새로운 노동력을 만들 수 있는 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니면 아기를 낳았을 때 이게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게 되잖아. 즉 노동력이 어느 가문에 후속돼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들에게 순결을 요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요새는. 옛날에는 남녀 불평등으로 가르쳤지만 요새는 남녀 평등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맹왕국으로 돌아갑시다. 자, 부여부터 볼게요. 부여는 5개의 부족이 모여서 연맹체적 국가를 구성했어. 연맹체 국가가 무엇인지는 다음 단원에서 설명해 줄게. 자, 연맹체적 국가를 아니 그래도 연맹체적 국가를 일단 간단히 설명하면 연맹체적 국가는 이 부족, 저 부족, 그 부족, 요 부족, 저 부족이 다 비슷비슷한 부족들인데 이 부족들이 서로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언제 전쟁을 하거나 그럴 때. 그래서 평소에는 간섭하지 않지만 5개 부족이 힘을 합쳐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 모여서 같이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라고 생각해서 생겨진 왕국이 연맹왕국이야. 자, 그러면 오부족 연맹체가 뭘로 이루어졌냐? 왕과 마가, 우가, 저가, 구가로 이루어져 있어. 이 마가, 우가, 구가, 저가를 우리는 사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왕을 제외하고 마, 우, 저, 구는 어떤 걸 뜻하고 있는 한자일까? 마는 말이고, 우는 소고, 저는 돼지, 구는 강아지. 즉,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르는 4개의 가축을 형성하고 있는 거지. 이것은 바로 유목세계의 전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볼게. 만주 지역은 굉장히 평야가 넓었기 때문에 농사도 가능하고 또 평야가 넓지만 추워서 농사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밭농사는 가능하겠지만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벼농사는 안 되겠지. 그래서 목축도 가능했어.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밭농, 밭목이라고 합니다. 제천 행사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영고라는 거는 왜 12월에 드릴까? 얘들아, 제천 행사라는 거는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1년에 한 번 비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대부분의 작물은 언제 수확하지? 가을에 수확하잖아. 그런데 얘네는 수확제. 우리 뭐 미국에 보면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칠면조 구워 먹고 그런 날 있잖아. 그치? 그런 거 언제야? 10월 중이란 말이야. 추수가 끝났을 때. 근데 얘들은 왜 12월에 하느냐? 자, 이것은 바로 수렵 사회의 전통이 남아 있는 건데 수렵이라는 건 사냥이야. 근데 사냥은 12월 달에 해야 되는 게 맞아. 왜냐? 얘들아,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기 전에 어떻게 하지? 와장창 먹고 지방이나 고기를 최대한 저장하잖아. 어디에? 몸 안에.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들여서 곰을 잡았다 하더라도 12월에 잡았으면 곰 새끼가 겨울 동안 버틸라고 열심히 이것저것 처먹어 놔가지고 고기가 존내 부드럽고 맛도 좋은데 겨울잠 다 자고 나와가지고 3월 달에 제기를 띵동 띵동
벨소리 개기네. 기다려봐. 벨소리 좀 끝나고 녹음하자. 자, 어쨌든 그래서 3월 달에 곰을 잡으면 3월 달 동안, 즉 3개월 동안 겨울잠을 자면서 곰새끼가 자기 몸 안에 있는 지방이나 이런 걸 다 파먹어 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냥은 12월에 하는 게 전통이었고 그 12월에 후렵사의 전통이 내려와서 부여의 제천 행사는 영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풍속을 보면 왕이 죽으면 마누라나 왕을 모시고 있던 노비들을 같이 묻어주는 훈장이라는 풍습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에서도 여기 나오겠지만 형사취수제라는 풍습이 있었거든. 이거는 부여와 고구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북방민족에서 전부 보여지는 어떠한 그런 관습인데 형이 죽으면 형의 여자를 누가 가져가느냐. 여기서는 동생이 가져간다고 나와 있지만 형의 여자를 누가 가져가냐? 가장 가까운 어떤 남자가 죽으면 그 남자가 데리고 있던 여자를 누가 가져가냐?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 가져가는 거야. 그럼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치? 자, 우리 유목사회와 농경사회의 차이점을 보면 분명히 이제 동아시아사를 배운 문과 애들은 알겠지만 이과 애들은 좀 모를 거야.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사는 게 편할까? 아니면 말이나 양이나 소 같은 거 기르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 게 힘들까? 당연히 후자가 힘들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런 데는 사람들이 모여 살지 못해. 왜? 유목은 농경보다 생산량이 적어. 그렇기 때문에 몰려서 살 수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해 다녀야 되니까 마을이 형성되잖아. 그러면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동해 다니는데 만약에 여자 혼자 나오면 그렇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단 말이야. 농경사회와 다르게 마을과 치안이 확립된 농경사회와는 다르게 마을이 생겨지지 않고 치안도 없는 유목사회에서는 여자 혼자 살기 힘드니까 그 여자가 죽으면 가까운 남자 형제가 그 여자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고구려로 갑시다. 고구려 역시 5개의 부족이 연맹체를 가지는데 이 5부족은 계로부, 절로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뭐 이름은 적당히 보시고요. 경제를 볼까? 자, 고구려의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의 북한에서도 완전 그 개마고원 이럴 때란 말이야. 얘들아, 우리나라 산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 진짜 뒤질 수도 있어. 왜? 우리나라 산은 흑산이 아니고 돌산이야, 돌산. 다 돌덩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돌덩이에서는 유목이 돼, 안 돼? 안 돼. 농경은 돼, 안 돼? 당연히 안 돼. 그치? 농경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돼. 그럼 뭘 해야 돼? 강도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산적질을 해야 돼. 그래서 이들의 경제는 약탈 경제입니다. 자, 이들은 10월 달에 제천 행사를 드렸어. 10월 달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근데 이 새끼들은 농사도 안 짓고 유목도 안 하는데 도대체 왜 10월 달에 10월 달에 제천 행사를 할까? 얘들아, 삥 뜯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바로 정보야. 봐봐, 길 가는데 자, 유다소리가 그냥 집에 가고 있어. 근데 내가 갑자기 뒤에서 유다소리 뒤통수를 확 때려 찍든가 아니면 벽돌로 찍어버리든가 사시미로 뒤통수를 쑤셔버리든가 한 다음에 죽였어. 그러고 나서 유다소리 지갑을 뒤져봤는데 갑자기 3천 원만 나오는 거야. 야, 사람 하나 죽여놓고 3천 원 먹었어. 이게 말이 돼? 그치, 나는 헛질한 거야. 헛손질한 거란 말이야. 근데 오늘 유다솔이 학교에 반티값을 싹 모아가지고 반티를 주문하려고 집으로 가져간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정보를 입수했을 땐 뭐라는 거야? 그렇지. 바로 뒤에서 또 칼로 쑤시고 지갑을 딱 열었더니 50만 원이 있네 하고 득템하는 거란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고구려가 주변의 나라들을 쳐들어간다 치자.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을 언제 쳐들어갔어? 씨를 바로 뿌린 5월에 쳐들어갔어. 쳐들어와서 사람 다 죽였는데 들고 올 게 있어 없어? 없잖아. 뭐 밭을 통째로 들고 올 거야? 아니면 싹도 제대로 안 난 식물들을 뜯어올 거야? 그치? 언제 쳐들어갈까? 저쪽이 수확이 끝나고 수확한 곡물들을 전부 다 창고에 쌓아놨을 때 그게 언제야? 바로 10월이잖아. 그렇지. 가을. 그래서 가을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드린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에 풍습은 서옥제. 서옥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대릴사위제입니다. 그리고 부여에 있었던 형사취수제도 그대로 있어. 자, 그럼 서옥제를 설명할게. 얘들아, 남자와 여자의 노동력은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여자도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 즉,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할아버지만 농사 짓고 할머니 농사 안 지어? 아빠만 농사 짓고 엄마 농사 안 지어? 아니지. 어머니들도 다 농사를 같이 하시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이 고구려 사회는 농사나 목축이 아니면 약탈이야. 약탈이지. 약탈은 다시 말해 뭐지? 쌈박질이야. 쌈박질은 남자가 잘해, 여자가 잘해. 물론 우리 학교에는 예외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학생들이 좀 있죠. 그쵸? 남자애들이 괜히 덤볐다가 피떡갈비 돼가지고 저기 질질 짜고 울어야 되는 여자애들이 좀 있어. 특히 우리 학교 남자애들이 아주 그냥 멸치같이 생긴 놈들이 많아가지고 그 멸치들은 웬만하면 이제 김읍읍님하고 장읍읍님께서 다 사지를 분해시킬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여자는 남자보다 싸움을 못한단 말이야. 그치? 약탈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봐봐 만약에 딸만 5명이 낳은 집이 있어 그러면 딸만 5명이면 이 약탈이 돼 안 돼? 안 되지 굶어 죽어야 돼 안 굶어 죽어야 돼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약탈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노동력 다시 말해 남자를 어느 집에서 딸의 집에서 데리고 있는 거야 이런 딸의 집에서 사는 사위를 대릴 사위라고 하고 서옥이라는 건 뭐냐면 사위 서자를 쓰고 집 옥자를 써서 사위가 살 집을 친정, 다시 말해 여자네 집 쪽에서 지어주고 거기서 살게 하는 거야. 그럼 영원히 거기서 사느냐?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자녀를 낳아서 4~5살 정도까지 될 때까지 그 딸의 집을 위하여 약탈을 해주는 거지. 그게 바로 서옥제입니다. 자, 옥저와 동해를 볼게요. 옥저와 동해는 왕이라는 게 등장하진 않고 왕은 등장하지 않고 군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서 그러니까 군장에서 왕으로 발전하지 못한 거야. 강력한 국가는 아니었다는 소리지. 그치? 자, 옥저는 지금의 이제 원산평야 쪽 근처에 좀 있는데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고 바다와도 가까워서 소금과 어물도 많이 나왔어. 그래서 소금과 어물이 풍부했고 또 농사도 잘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였는데 위에 누가 있어? 고구려가 있어. 고구려 새끼들 무슨 경제? 약탈 경제. 허건날 쳐들어와. 미치겠어 아주. 그치? 10월 달마다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농사지었던 거 다 가져가고 말려놨던 생선 다 가져가고 염전해서 소금 존나 만들어 거 다 가져갔단 말이야. 하늘이 원망스러울까 안 원망스러울까 원망스럽겠지. 그러니까 제천에서 지내겠어 안 지내겠어 안 지내. 하도 삥 뜯기고 살아가지고 불쌍한 애들이야. 눈물 나겠어 아주. 자 여기는 그 다음에 골장제라는 풍습과 민며느리제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뭔지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자 골장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매장 문화야 화장 문화야? 그렇지.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 묻는 매장 문화야. 얘들아, 우리 진짜 산천 좋고 공기 맑고 물 좋고 이 지랄 좋네. 여기서 집 짓고 살았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하는 곳에 딱 가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면 뭐가 있어? 집이 하나 들어가 있어. 그 집의 이름은 뭐야? 카페. 커피 팔고 있어. 그게 아니면 가든, 뭐 닭도리탕 이런 거 팔고 있어. 그게 아니면 뭐 백경배 위신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묘지를 갖다 놨단 말이야. 우리나라 좋은 데는 죄다 묘지, 카페, 가든이 다 처먹고 있어. 근데 이 골장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매장 문화인데 이 골장제는 매장도 매장인데 어떤 매장을 하느냐 자 예컨대 백경배가 죽었어요. 백경배가 죽었으면 백경배 가족들이 백경배를 어떻게 하겠어 뭐 사심이 떠가지고 오체 분시해서 뭐 각 지역에 뿌리놓고 소금 뿌린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자 백경배를 묻긴 묻어. 그런데 굉장히 간단히 묻어. 가매장이라고 합니다. 가매장 간단히 묻어서 한 1년 적당히 썩힙니다. 그러면 살은 다 썩고 뼈만 남을 거예요. 그러면 뼈를 컬렉팅 해가지고 어떤 박스 안에다 다 집어넣어. 그리고 만약에 백경배 마누라 뭐 지수연이가 죽었어. 그럼 지수연도 똑같이 다 땅에다 1년 감매장에서 살을 다 썩히고 뼈만 딱 모아가지고 한 꽉에다 집어넣어. 백경배 뼈를 넣었던 꽉에다 같이 집어넣어. 그럼 뭐 얘네들은 의대 지망생들이어가지고 뼈 콜렉팅하는 뭐 병신 새끼들이어서 이렇게 뭐 쟁사 지내는 거야? 아니지. 이거를 가족 공동묘라고 그래. 무슨 말이냐? 가족들을 다 한 꽉에 넣어서 모으려고 하는 거야. 즉 죽어서도 우리는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염원을 담았다고 교과서에서는 등장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착한 동물이 아니거든. 그냥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하도 털리고 털리고 또 털리고 살아있을 때 내내 털렸으니까 죽어서도 혼자 잘 살지 말고 같이 털리자라는 생각인 것 같아. 농담이니까 진짜 적지 마라. 자, 그다음 민며느리제 봅시다. 민며느리제는 혼인 풍습이에요. 근데 민며느리제도 아까 서옥제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야. 자, 여자와 남자가 있어요.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우리 제일 만만한 게 우리 반 애들이니까 자, 재은이와 주한이가 부모님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재은이가 4~5살이 되면 주한이네 집으로 가서 같이 살아요. 응, 같이 산다고 해서 같은 방에서 사는 거 아니니까 18꿈 깨라. 어. 자, 같이 사는데 뭘 하고 있느냐? 재은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그 집에서. 음. 요리는 이렇게 해라. 빨래는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아, 왜 종치고 지랄이야, 이씨. 종 존나 크네.
자,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재은이가 열심히 어쩌고 저쩌고 신부 수업 받아서 15살이 되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럼 주한이는 재은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열심히 그때부터 돈을 벌어가지고 재은이의 몸값을 만들어서 그 집에 가서 재은이 어머니한테 남원에 가가지고 딱 무릎 꿇고 어머님 딸을 주십시오. 제가 재은이 손에 물은 묻혀도 눈에 눈물은 안 묻히게 해서 잘 데리고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빈손으로 간다 뭐하고 간다? 그렇지. 사과 박스에다 5만 원짜리를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몸값을 주고 가는 거야. 그럼 이건 왜 이런 풍습이 생겼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자, 이런 풍습이 생긴 이유는 이런 거야. 자, 나름대로 여자의 노동력을 어느 정도 여자가 남자보다 일을 못하는 건 맞아. 아니, 농사일은 힘든 일인데 여자가 당연히 못 하잖아. 덜 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노동력에 대한 어떠한 보전인데 그리고 여자는 만약에 그 집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남자 집으로 시집을 가버리기 때문에 열심히 키워놓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애가 이 집에 뭘 해주질 못하고 바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시집을 간다고 하잖아. 시집. 자, 자 보자. 볼게. 미안해. 목이 아파가지고. 자,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남자 집에 가 있어. 즉 여자를 키워야 되는 양육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자가 다 큰 다음에는 남자가 여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몸값을 가져와요. 그치? 몸값을 가져와. 몸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여자를 그 남자 집에 주는 대신에 그만큼의 어떠한 대가를 남자 집으로부터 받는 거. 이게 바로 민며느리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동해 볼게. 동해도 정치는 똑같으니까 적당히 보시고. 자, 동해에서는 경제에서 뭘 보냐면 이들의 특산물을 봐야 돼. 단군과 과하마와 반어피. 이걸 봐야 됩니다. 자, 동해도 강원도 지역에 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강원도도 산투성이잖아. 리틀 고구려야. 이 새끼들도 약탈 경제가 주역이야. 약탈 경제가. 근데 약탈을 하고 다니려면 무기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있어야 돼. 왜? 빠르게 치고 빠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등장하는 게 단군과 과마야. 얘들아 말 위에서 활을 쏴야 되는데 막 양궁처럼 막 이렇게 큰 활을 이렇게 탁 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슝 하고 돌리는 거 있잖아. 화살 쏘고 뭔가 이렇게 존나 간지나게 손 탁 돌리면서 이렇게 활 전체가 이렇게 퓨 하고 돌아가잖아. 그치? 그거 봤지? 뭐 말하는지 알지? 그걸 말 위에서 해보자. 될까? 안 된단 말이야. 말 위에서 쏴야 되니까 굉장히 작은 궁을 이용해서 쏴야 돼. 그게 바로 뭐야? 단궁입니다. 단궁. 그럼 과하마는 뭐냐? 자, 우리가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아니면 서양의 뭐 이렇게 중세 시대 뭐 기사들을 그린 영화에서 말들을 보면 어떻게 뭔가 다리도 길쭉길쭉하고 뭔가 덩치도 쫙 크고 아 말이 보니까 다 간지가 난다 이런 말들이 있어. 그런 말들을 프리지아 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북방 초원 쪽에서 자라는 말이야. 뭐 이렇게 유럽에서 자라는 말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말들이 와서 산을 타버리면 말 다리가 다 부러져. 왜? 돌산이라서. 그래서 말 다리가 짧고 무슨 말 슈렉의 동키가 뛰어다니듯이 막 당나귀 같은 말 그런 말들을 우리나라가 쓰는데 우리나라 몽고나 이런 데서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말을 과하마라고 그래. 왜 과하마냐? 얘들아 과일나무는 높이가 낮아 높아? 낮아. 왜? 사람이 따먹어야 되기 때문에 과일나무의 높이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런데 그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키가 작은 말이다 해서 과하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 반어피는 그냥 애워요. 예, 물개 가죽이요. 예, 물범. 물범 가죽. 자, 그다음에 제천 행사 역시 있습니다. 왜 이 새끼들도 약탈 경제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남의 거 다 뺏어오고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냅니다. 자, 다음에 책화 볼게. 여기에는 책화와 족외혼이라는 개념이 있어. 조계호는 우리 배웠던 거니까 조계호는 신석기 시대 가서 다시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책화가 뭐냐?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만약에 두 개의 칸에 하나로 책상 돼 있는 거 알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 그치? 초등학교 1학년들끼리는 서로 여자와 남자의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가운데 뭐해? 금 그어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특은 분열이야, 분열. 야구장만 가도 기아가 이기고 있으면 삼성 팬들이 야 이 홍어 새끼들아 이러면서 욕하고 있고 반대로 기아와 롯데가 가고 있는데 롯데가 이기고 있으면 이런 거지 같은 갈매기 새끼들 이러면서 서로 이쪽아 터진다 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게 우리나라란 말이야. 체카도 마찬가지. 선을 딱 그어놓고 넘어오면 뭐? 내 거야. 지우개가 넘어오면 지우개 내 거. 반 잘라가잖아. 칼로 넘어온 만큼 잘라가잖아. 그치? 난 그게 너무 재수없하고 지우개 준 다음에 죽방도 같이 줬어. 음, 얘들아 사람을 때리면 안 돼. 자, 근데 책화는 단순히 분열이 우리나라 종특이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산지형이잖아. 산지. 산지니까 생산물이나 이런 게 풍부할까 풍부하지 않을까? 풍부하지 않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사냥감이 됐건 산에서 나는 두릅이 됐건 산나물이 됐건 그 마을의 영역에서만 그 마을 것을 소비하고 다른 마을로 가서 도둑질하지 못하게 그것이 좀 더 강화된 개념이 바로 책화. 그래서 함부로 산천으로 경계를 삼는데 함부로 산천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넘으면 소나 돼지나 말이나 도 뭐 이런 비싼 걸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책화다. 자, 다음에 사만 볼게요. 자, 사만은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제천 행사와 풍속이 제일 중요한데 사만은 정치도 중요해. 정치도 봐야 돼. 왜냐? 자, 우선 사망에서는 왕이 있긴 있는데 사만 중 여러 나라 중에 딱 목지국 하나만 왕으로 등장합니다. 나머지는 다 군장이에요. 군장. 그 다음에 제사장이 등장해. 제사장. 제사장.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이 천군이 있는 지역을 소도라고 합니다. 여기는 신성불가침 지역이어가지고 범죄자가 죄를 짓고 이 소도로 도망쳐 들어오면 그 범죄자를 따라왔던 경찰관들이 일로 못 들어와. 왜? 정치적 지배자의 부하나 정치적 지배자는 이 종교적 지배자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이 소도에 세워진 것들이 솥대야. 솥대라는 거 알지? 막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막 쇠 같은 거 막 조각해가지고 달아놓는 거 있잖아. 소도에 세워놔서 솥대인 거야. 그런 건데, 자, 그것은 다시 말해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재정 분리 사회, 즉 제사를 지내는 사람 따로, 천군 따로, 그다음에 정치적 지도자, 왕이나 군장 따로, 재정이 분리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경제를 보면 남한 지역은 물도 많고 따뜻하기 때문에 우선 벼농사가 성공하거든요. 벼농사.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운 생활을 했고 마한 지난 변환 중에 변환. 지금의 가야 지역에서는 좋은 철이 많이 나서 일본과 중국과의 계속해서 교역이 어, 발견되고 있어. 교역의 증거가.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제천 행사를 두 번 지내. 풍족하기 때문에. 뭐 보리를 수확하거나 보리를 수확하고 또 새로운 씨를 뿌렸을 때인 5월. 5월에 지내는 것을 바로 수린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봅시다. 10월 추수를 하고 걷어들인 다음에 지내는 걸 뭐라 하냐? 계절제라고 해. 수린날은 현재 단오의 기원이 되었고 계절제는 현재 추석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풍속이 두 개가 있는데 선생님이 벼농사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지. 벼농사는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 그랬어. 그치? 벼를 심거나 또는 모내기를 하거나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각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어느 날은 정태네 집 농사 지어주고 어느 날은 효원이네 집 농사 지어주고 어느 날은 뭐 재윤이네 집 농사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농사를 지어주는 거. 그게 바로 두레라는 우리 민족만의 어떠한 노동 뭐라고 해야 되나? 노동 공동체?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료를 마저 읽고 유물을 보면서 요걸 마무리할게요. 요 단원을. 자, 우리 읽어보자. 나라에는 군왕이 있다는데 여섯 가축 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하여 마가우가 저가 구가까지 읽었으면 딱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찾아내야 돼. 무슨 나라지? 바로 그렇지, 부여입니다. 그런데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대사 대사자 사자 이런 게 있던데 동물 이름으로 가축을 정했다는 거는 다시 말해 토테미즘적인 성격도 조금 보이고요. 또한 여러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것들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연맹왕국의 성격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보자 중간에 봐봐. 옛 부여 풍속에는 가뭄이나 장마가 대속되어 곡식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서 왕을 바꾸어야 한다거나 죽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즉 왕권이 강했다 약했다? 약했다. 도둑질을 하면 12배로 변상케 했대. 자, 그래서 한 번 책을 잡히면 12배로 배상한다. 이런 거를 일책 12법이라고 합니다. 일책 12법. 들어봤을 거예요, 중학교 때. 그다음에 뭐 12월에 지내는 제천 냉사 뭐 영고는 뭐 국중대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뭐 저쩌고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며 산과 강마다 각각 구분이 있고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불악을 함부로 침범하면 벌로 노비와 소마를 부과한다. 이를 뭐라고 한다? 책화라고 한다. 그렇지. 산과 강마다 구분이 있고 함부로 들어가지 않으며 침범하면 노비와 소마를 부과한다.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자, 이 책화를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지?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중에 동해지. 동해의 제천 행사는 뭐야? 무천이겠죠. 무천이라 한다. 자, 그러면 더 줄여서 여기를 보자.
자, 요거 뭐지? 아슐리안계 주먹도끼입니다. 구석기 시대죠. 구석기 시대. 안 적을게. 알아서 적어라. 자, 두 번째 거 순배 찌르기입니다. 순배. 배는 어이예요, 어이. 순배라는 자루에 이어가지고 창처럼 쓰는 거야. 순배 찌르기. 역시 구석기대입니다.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오돌도돌도돌하게 옆면이 막 약간 리아스식 해안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구석기. 반대로 깔끔하게 닦여져 있으면 신석기입니다. 자, 세 번째 거는 신석기 시대 유물이에요. 가락바퀴와 뼈바늘, 옷을 만들 때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 유물은 모르면 가서 자살하시고요. 다섯 번째 유물도 모르면 가서 자살하세요. 네 번째 유물은 빗살무늬 토기로서 신석기, 다섯 번째 유물은 비파형 동검으로서 청동기이고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도 일치한다고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요것은 반달 돌칼인데 돌칼이지만 청동기. 가운데 뚫려 있는 구멍에 끈을 넣어서 손에 잘 묶어가지고 이것을 사용했어. 반달 돌칼. 다음 일곱 번째 것은 고인돌입니다. 당연히 청동기 시대. 요 고인돌은 무슨 고인돌이라고 하지? 북방식 고인돌. 다시 말해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남방식은 밑에 다리가 굉장히 짧고 위에 돌이 큰 바둑판식 고인돌이지. 그다음에 8번 조금 중요해요. 쇠형 동검. 쇠형이라는 건 뭐야? 아까는 비파형. 악기 비파를 닮았다 해서 비파형이고 쇠형은 쇠발낙지 할 때 그 쇠자야. 얇은 검이다 해서 쇠형 동검인데 이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유물이야. 철기.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는 이름이 한 번도 못 들어봤을 테니까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이런 틀에다가 청동을 녹인 물을 부어가지고 또는 철을 녹인 물을 부어가지고 도구를 만드는 거푸집이야. 이 거푸집 역시 철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학습지를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안녕.